이번 시간에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랑 어울리거나 또는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나이가 많거나 적은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는 건 또래와 노는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래와 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 위에 나이 많은 친구들만 어울린다든가 나이 어린 친구들만 어울린다든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래랑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나이 많은 아이들이랑 어울리길 좋아한다든가 또래랑 잘 어울리는데 나이 적은 아이들이랑 노는 걸 즐거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율상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또래랑 노는 걸 싫어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초점은 이 또래와 놀이는 없이 이 둘하고만 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뭘 살펴봐야 하냐면 또래랑 놀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일단 나이 많은 친구들이랑 논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랑 논다는 건 나이가 많고 나는 어린아이 입장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미성숙과 관계된 건데 이 미성숙이 사회성 기술의 미성숙인지 아니면 의존적 성향의 미성숙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의존적 성향을 가지면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또 나보다 발달이 앞선 사람 밑에 있어야 편안하거든요. 그들이 다 챙겨주고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질적으로 의존적 성향이 좋다는 아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양육 태도가 너무 예뻐하시는 거죠. 소위 과잉보호형 있죠. 그래서 용어도 우리 아기 이걸 계속 쓰세요. 큰 아이가 커가는데도 아유 우리 아기 잘 다녀왔어? 아유 우리 아기 오늘은 뭐 했어? 이러면서 다 괜찮아 우리 아기 내가 해줄게 이래서 아이를 진짜 아기 취급하는 거죠. 부모의 의도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해서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방법적으로 틀려서 방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아이로 하여금 자기는 의존을 늘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독립적인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아이가 밝고 내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건강하게 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또래 관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형하고만 놀려고 하고 형 밑에서 보호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친구들은 10중 8구는 8, 90%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모의 양육 태도를 추적해 보면 이 과잉 보호형 부모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과잉 보호가 의존적 성향을 만들고 또래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랑 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 적은 친구들이랑 노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나이 적은 친구들이랑 논다는 건 내가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애들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꼬맹이들이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니까 내가 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대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주도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이 심리학적 발달의 용어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개념들이 치우침, 정상 발달에서 이 범주에서 극한으로 갈수록 이상 심리를 나타나는데
이 주도성도 건강한 주도성이어야지. 이 주도성이 긍정적인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걸 성취하는 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얘가 커서 내지는 성인이 돼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느 환경에서든지 주도성이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발달 연령상 어린 친구들이지만 뭐 커서는 나보다 더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분야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그 약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면 건강한 주도성이 아니잖아요. 어느 경쟁 환경에서든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기질적 성향적 특성인 주도성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얘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적인 행복도 있다.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이라는 건 내가 약한 사람한테만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주도성인 거죠. 그런데 이 주도성은 기질적으로 주도성이 강한 아이들이 아닌 이상 이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질적 성향이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주도성을 엄마가 아빠가 잘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똑같이 주도적으로 굴어서 이 아이의 그 어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내려는 거 자율성, 주도성을 억압하고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얘는 그것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적으로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나도 이것을 어디선가 발휘해야지 라는 욕구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발휘하고 싶은데 또래한테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래는 이런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나의 이 주도성을 따르니까 걔네한테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한테 자꾸 기회를 주고 도전하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또 성공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얘가 가지는 긍정적인 성향을 키워주셔야지 나도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너무 염려해서 자꾸 이제 방해하는 거죠.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주도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나이 적은 아이들이랑만 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런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문제가 아니라 조숙이나 미숙 그러니까 발달적으로요.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조숙이나 미숙을 가져도 이 또래보다 나이 많은 또래보다 나이 적은 친구들이랑 놀게 되는데요. 발달적으로 미숙하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상관없이요. 그 친구가 발달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할 때는 얘가 조기 개입을 받아야 하는지 내지는 자연스럽게 격려해서 발달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전문 기관에 가서 발달 선별 검사를 하면 보다 정확히 나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부모님들이 감을 가지세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발달 선별 검사의 기준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또래보다 6개월이 다 늦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봐서 정말 그런지 알아보고 그의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게 심리치료가 됐든 발달놀이가 됐든 어떤 서비스를 조기에 그러니까 보다 어린 나이에 제공할수록 아이가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보셔야 하고요. 조숙은 사실은 저희가 영유아를 다루고 있는데 영유아 아이들이 뭐 6세, 7세가 너는 초등학교 6학년 같아 이런 이제 신체적 조숙이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완전히 조숙증이 그러니까 너무 큰 신체적 발달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른 꼭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여기서의 이제 유아에서 조숙은 인지적 조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 3%, 상위 1%에 해당되는 인지적 영재 아이들이 조숙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몸은 여전히 신체는 어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연령은 얘 신체 연령에 부합하게 보고 이럴 때 또래랑 놀기가 답답해요. 그리고 자기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래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아이들이랑 놀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인지적으로 조숙하다, 뛰어나다, 그러니 나이 많은 애들이랑 노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10중 8구 나이 많은 아이들이랑도 잘 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랑 인지적 우수성이랑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건 또래랑 부딪히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우정을 쌓아가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읽어줘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지 이런 것이 사회성 기술이거든요. 그건 배울 수 없으니까 요 발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영재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많은 경우에 발달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래랑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처음부터 또래 그룹에 너 들어가. 너 노는 게 왜 맨날 어린아이랑만 놀아? 왜 맨날 형아랑만 놀아? 이렇게 지적을 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꼭 그거를 의도해서 내지는 또래랑 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래랑 노는 환경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른 연령대랑 노는 거니까 지적을 하시면 외려 기를 죽이시는 거고 의존적 성향의 아이들은 더 많이 위축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또래 환경에 또래 그룹에 풍덩 넣어 놓으시면 좌절을 배우기가 쉬워요. 왜냐면 나는 이제 엄마한테 힘을 얻었고 나도 또래랑 놀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가짐이 곧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게 엄마가 보니까 참 좋다. 아, 그러면 또래랑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심리적 지지는 주시되 환경을 일부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엄마가 좀 이렇게 단계적 전략을 쓰세요. 단계적 전략이라는 건 아주 가벼운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공포증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1층까지 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동영상,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안 하고 다시 나오는 거, 이런 이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치료들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이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또래랑 어울려서 잘 노는 거라고 하면 처음에는 또래랑 같이 있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든가 우리 집에 초대할 때는 친구를 한 명만 초대하는 거죠. 여러 명이 노는 게 좋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한 명만 놀아서 얘네들이 노는 환경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 그날은 간식만 먹고 가게 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안면을 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놀이 이런 단체에 보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운동이나 놀이 학원식으로 보내면 이미 학원에 또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끼기가 어렵고 소외됩니다. 소외되고 나만 이제 놀지 못하는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 끼라는 건 요런 이제 1대1 만남이 잦아지면 얘네들을 모아서 엄마들이 운동놀이를 그러니까 뭐 놀이터 놀이를 간다든가 아니면 엄마들이 이렇게 작은 뭐 배드민턴이나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공놀이나 이런 걸 시도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운동은 커뮤니케이션 없이 몸으로 함께 하는데 친해진 느낌을 주거든요. 처음부터 말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단계가 아닌 거죠. 내지는 보드게임 같은 거요. 룰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히 사회성 기술을 발휘하지 않아도 같이 놀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다수가 2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줘서 아, 친구 누가 좋니?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한다든가 내지는 걔랑 이제는 단순히 얼굴만 보고 간식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걔랑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부모님이 제공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더 앞서가면 또래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는 이런 단계적인 노력이 더디고 힘들 것 같지만 필요합니다. 그냥 두시면 아주 중요한 그 발달에 꼭지를 놓치시는 게 되거든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문제 있어도 쪼로록 가서 전문가한테 자꾸 맡기시면 아이가 저는 이제 심리치료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건 정신병 아니야 라고 해서 문턱이 너무 높은 것도 반대지만 너무 쉽게 들락달락 하시는 것도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또 이제 나이가 커지면 초등학교가 되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양육자의 위치가 아니라 격려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거기에서 넘어가서 상담가의 역할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부모 역할이 계속 변하는데 부모 역할을 전혀 못 하시는 거죠. 무조건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랑 아이 관계도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소통의 방법을 나름대로 그 가족 특유의 소통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 역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어렵게 이제 먹이고 재우고 싼 거 치워주고 이런 단계가 끝나서 조금 걸어다니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러면 보내 이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시죠. 그러면 이제 끝난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알아서 어린이집에서 다 해주겠지, 알아서 유치원에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놓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홍보하는 건 실제 내용보다 훨씬 더 과장이나 미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바는 그것이 실제랑 100% 리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위로와 또 내가 놀고 싶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내가 손을 놓고 싶은 거에 합리화, 핑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몫이 있고요. 훌륭하게 해내실 거고요. 나는 내가 여전히 부모로서 역할할 바가 있고 그것은 아이 연령대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노력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그리고 발달의 이 넓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모든 부모가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아이랑 친밀감이 높아지고 나중에 큰 적금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춘기보다 더 큰 갈등의 시기를 건강하게 넘어가는 데 자양분을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애쓰셨는가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자녀와의 친밀도나 건강함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성인이 돼서 청소년기가 돼서 또 더 어른이 돼서 부모랑 잘 소통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돈이 아니고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가정도 많이 보시잖아요.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십니다. 나만 예외가 되려면 그만큼 양육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짐이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할 거니까요. 용기 내시고 기운 내셔서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